어린 시절 입양됐던 한 청년의 충격적인 폭로. 입양 가정에서 18살 때까지 학대를 당해왔다는 겁니다. 강목 쇠봉으로 엉덩이와 온몸을 때리고 박스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청년. 경찰에 가족을 신고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참혹한 증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지금은 21살이 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친엄마에게 버려졌지만 다행히 입양 가정을 찾았던 아이. 그때만 해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매타작을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청년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2001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맞벌이 부부를 위해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아이가 그 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2주, 한 3주 이제 주말에는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잘 찾아가다가 그 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형제를 맡겨둔 엄마는 종적을 감춰버리고 아이들을 돌보던 원장이 형제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2018년 입양된 형제 중 형인 동현 씨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를 합니다. 학대 피해자 동현 씨를 만나기 위해 다각도로 검색하던 중 실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중심가. 그가 일하고 있다는 사무실을 찾은 제작진. 과연 이곳에서 동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계세요? 하지만 비어있는 사무실. 제작진은 간판에 적혀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표창장을 받으신 배달원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요. 저 그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것들은 좀 개인정보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입양 가정을 나온 후 동현 씨가 생활했던 곳들을 탐문하는 제작진. 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동현 씨였습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네. 그 증거를 안 남기니까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자기네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왜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B라고 하겠어요. 자기 잘못인데. 폭력에 대해서는 진술서에서 부신 그대로인 것도 있고 그거보다 그 이상인 것도 있으니까. 십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폭력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리 과정을 우리한테 뭐 인계를 해놓고 자기는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최초 우리가 접수돼가지고 사건 조기 조사를 해가지고 피의자가 송파니까 송파로 이송해서 거기서 결론을 지었다 이거지. 저희는 어렵게 사건 당시 동현 씨의 진술 조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안에 양말을 넣고 200대 정도 맞았고 강목 쇠봉으로 엉덩이와 온몸을 때리고 때리다 지치면 머리 바가리 시키고 팔굽혀펴기 시켰습니다. 박스테이프로 손발을 묶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오랫동안 십수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람이 탈출했고 그걸 비로소 어렵게 세상에 알렸다. 이게 어렴풋이 또 이 사건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수소문 끝에 저희는 동현 씨를 학대했다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몸이 아픈 양모를 대신해 양모의 친자녀들이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아파트잖아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뭐 그런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와도 한 10번은 되지 않았을까요, 거의? 네. 동현 씨를 감금했다고 지목된 형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뭐 감금이나 이런 걸 한 게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하면 벌써 이미 흔적이 나고 그 말이 듣겠죠. 그 사람 한 명이 강목으로 200대를 계속 때리기에는 운동선수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부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어요, 그런 걸로.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은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였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 교육적 방임만 인정됐습니다. 동현 씨는 학대를 받았다. 17년간 학대를 받아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첫 마디가 학대 주장이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동현 씨와 같이 자랐던 형과 누나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얘가 그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일명 아리랑치기라 해야 되나? 그 술 마시고 주무시는 분의 지갑을 훔쳐가고 카드를 쓴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제요, 놀고 싶은 욕구제요, PC방 가고 싶은 욕구제요가 안 되니까 이런 행위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입양한 형제 중 동생은 잘 자랐는데 유독 형인 동현 씨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동현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한 제작진. 놀라운 영상 하나를 찾아냅니다. 뉴스에 나온 동현 씨를 봤다는 한 여성의 주장. 목소리, 말투, 그리고 방송 내용까지 모두 제가 아는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현 씨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여성. 바로 제 딸을 강간한 그 범죄자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충격적입니다. 네. 참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아동학대 피해자가 네. 갑자기 성범죄자라는 네. 이런 충격적 폭로가 나온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반전과 폭로입니다.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극단적인 두 개의 진술. 저희는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엄마의 인터넷 방송 채널이 유일했습니다. 여러 차례 글을 남겨 취재를 부탁한 후 드디어 연락이 왔고 제작진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딸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상황. 저희는 어머니와 먼저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현 씨를 처음 만난 건 안산의 한 교회. 어린이집에 버려졌던 동현 씨를 입양했던 양모가 그 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혼 후 살 길이 막막했던 모녀를 교회 건물에서 살게 해줬다는데요. 아이랑 저랑 딱 둘을 남았을 때 돌봐주셨던 목사님이시니까. 목사의 친자녀들뿐 아니라 입양한 형제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아이들도 가족처럼 잘 지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2년 정도 살다 거처를 마련해 이사하게 된 엄마와 딸.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되게 충격을 받고 얘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놀랬죠, 저희가 더. 끔찍한 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로 TV에 나온 동현 씨를 보고 엄마와 딸은 왜 분노했을까? 피해자와 동현 씨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학년 말 정도 됐을 때 우리 아이한테 오빠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아이가 안 오면 안 되냐고 되게 평소하고 너무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피 입은 것들이 자꾸 싫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나서야 딸아이가 당한 일을 알게 됐다는 엄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 보호자를 통해 아이의 상담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있다가 물 먹으러 갔다 오는데 오빠가 복도에서 자기 거 보여주면서 저보고 라고 하는 거예요. 2014년 겨울 방학. 아이는 교회 복도와 방에서 이틀에 걸쳐 2번이나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범행은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방에서 제가 자려고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옆에 갑자기 눕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만지면서 지금 그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한 거예요. 만 7살이에요 지금. 만 7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지금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아이가 용기를 내 제작진에게 얘기를 꺼내봅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 무서웠어. 소리치면 더 심하달까 더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말하더라도 그냥 얘기하면 오히려 더 보호같이 그냥 할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힘들었던 아이.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엄마는 열심히 재판을 준비했고 동현 씨의 자필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적혀있는 진술서. 이게 뭡니까? 본인이 직접 진술한 거예요. TV로 음란물을 봤는데 그 음란물에서 본 대로 세상에 그 몹쓸 짓을 했다고 본인이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술한 3건의 성범죄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범행이 특정됐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처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처벌해야죠. 네. 하지만 이 당시에 동현군의 나이가 14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년법상 네. 14세 미만, 특히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죠. 네,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하하. 이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네.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지금 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표 소장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이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 중에서 촉법소년 그 네.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재범률이죠. 이 청소년 범죄자, 소년범의 재범률이 33%. 이건 거의 뭐 10명 중에 3명은 그렇죠. 재범을 한다는 거고요. 세상에.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엄마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법망을 피해갔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1년에 벌여졌던 형제는 2년 뒤 입양 과정에서 쌍둥이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간 같이 생활했던 엄마는 쌍둥이가 아니라는 주장.
그 가해자가 나이가 더 많다. 항고를 할 때 저희가 나이가 많다, 2살이 더 많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증거 자료를 이제 냈죠. 엄마가 입수한 형제의 병원 진료 기록. 분명 동현 씨 나이가 많다고 돼 있습니다. 엄마는 호적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대로 가해자를 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그 놈에게 우리 아이를 괴롭혔고 우리 아이가 그만큼 고통당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만의 비극. 저희는 동현 씨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계속 연락했지만 더 이상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쉽지 않았을 인터뷰 결정. 아이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보통 성범죄, 성년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욕했던 것 같아. 무기징역 받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편하다 가고 싶고 또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 소원이라기엔 너무 평범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자에게 남겨진 상처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